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현지 시간 26일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 등 지표를 통해 견조한 성장이 확인되면서 연착륙에 대한 전망이 확산돼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이날 오전 발표된 경제 지표를 통해 미국의 탄탄한 성장세가 재확인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확정치가 전기 대비 연율 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가계 소비 지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미 경제는 탄탄한 소비를 바탕으로 2분기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구가했습니다. 또한 상무부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을 기존 발표된 1.4%에서 1.6%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민간 재고 투자, 주택 고정 투자가 하향됐지만 개인 소비가 상향 조정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인공지능 열풍의 최대 수혜 업체 중 하나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회계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26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슈퍼마이크로 전직 직원은 슈퍼마이크로와 함께 찰스 리앙 최고 경영자를 회계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달에는 공매도 업체인 힌덴버거 리서치가 슈퍼마이크로에 대한 3개월간 조사를 거쳐 슈퍼마이크로가 회계를 조작했다고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회계 조작 의혹이 터지자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호실적을 낸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깜짝 실적에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해 풍향교로 불리는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호실적을 얻고 무려 14.73% 폭등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약진은 전날 장 마감 후 내놓은 실적 덕분입니다. 마이크론은 3분기 77억 5천만 달러의 매출과 15억 2,200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시장 전망치를 1억 달러 가까이 상회했고 전년 동기 적자였던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향후 반도체 수요를 엿볼 수 있는 매출 전망도 종전 추정치보다 4억 달러 높은 87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AI 산업의 지속 성장을 예고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증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현지 시각 26일 급락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우디가 석유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었던 배럴당 100달러 유가 목표를 포기할 예정이라고 보고도 했습니다. 이는 사우디가 조만간 산유량을 늘릴 것이란 기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갈등을 겪는 리비아의 석유 생산 차질이 조기에 해결될 기미를 보인 것도 석유 공급 확대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만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고용지표 개선과 GDP 호조로 상승세를 더욱더 드러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더해서 마이크론의 상승률이 더욱더 상승세를 더 크게 키워가면서 15% 넘는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투심이 살아난 데 기여하고 있고요.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7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시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개선된 데 이어서 이 고용시장 지표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연착륙 기대감이 강해진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S&P 5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수 살펴보자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62% 올라가고요. 나스닥은 0.6%, 그리고 S&P 500 지수는 0.4%, 3대 지수 모두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전일 실적 개선을 이룬 마이크론은 이날 14.7% 급등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관련 장비주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램 리서치도 4에서 5% 동반 상승했습니다. AMD, 퀄컴, 브로드컴, 인텔을 비롯해서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 엔비디아 등도 상승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47% 올랐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21만 8천 건으로 전주보다 4천 건 줄었고요. 다우존스 전문가 추정치인 22만 3천 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183만 4천 건으로 예측치보다 낮았습니다. 또 이날 상무부가 밝힌 2분기 국내 총생산 확정치는 3%로 1분기 1.6%에 비해 크게 상승했습니다. 상무부는 같은 기간 결과를 속보치로는 2.8%로 발표했고요. 잠정치는 3%로 상향 수정하면서 연착륙 기대를 높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세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미라 무라티 CTO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무라티는 자신의 X 계정에서 새로운 탐험을 위해 물러난다라고 밝혔고요. 퇴사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무라티는 챗GPT, 달리 등의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지난해 샘 울트먼 CEO가 이사회에서 해임됐을 때 임시 CEO를 맡은 바가 있습니다. 최근 오픈 AI의 다른 고위 인사들도 잇따라서 회사를 떠나면서 이 오픈 AI를 만든 공동 창업자들 가운데 샘 올트먼 CEO와 자렌바 2명만 남게 됐습니다. 한편 오픈 AI는 현재 대규모 펀딩을 진행하면서 회사의 영리 모델 전환 논의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회계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조사는 슈퍼마이크로 전직 직원의 고발과 공매도 업체 힌덴버그 리서치의 주장에 따른 것입니다. 힌덴버그는 슈퍼마이크로가 과거 2020년 SEC에 적발된 회계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았고 연쇄적인 회계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슈퍼마이크로는 최신 연차 회계 보고서 제출을 지원하면서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데이터 센터용 서버 제조업체고요. AI 열풍의 최대 수혜 기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을 장착한 서버를 공급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었지만 이번 회계 의혹과 법무부 조사로 다시 주가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슈퍼마이크로의 주가는 미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12.1% 하락하면서 지난 3월 최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낙폭을 그린 상태입니다. 현재 슈퍼마이크로는 조사 초기 단계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월가의 투자 회사들이 테슬라의 분기 차량 인도량을 잇따라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바클리는 테슬라가 47만 대를 인도할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RBC 캐피털 마켓, 베어드, UBS도 각각 인도량 전망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국 시장에서의 회복이 미국과 유럽의 부진을 상쇄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테슬라는 10월 2일 3분기 차량 인도 실적을 발표하고요. 10일에는 로보택시 데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영국 총리실은 미국 투자회사 블랙스톤이 100억 파운드를 투자해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센터를 영국 북동부 노선벨랜드에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이 중에 1,200명은 데이터 센터 건설 과정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블랙스톤은 해당 부지에 대규모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을 제안했고요. 이곳은 과거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자산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특성 덕분에 블랙스톤과 같은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에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상하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시 예산안이 큰 표 차이로 통과될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 12월 20일까지 연방정부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예산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이후 경호비용 2억 3,100만 달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상원도 신속하게 임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고요.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는 셧다운을 방지할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이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 BOE와 텐마를 블랙리스트에 포함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하원의 중국 특위위원장은 두 회사가 중국 군사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디스플레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만큼 미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군사용 무기에도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중국산 디스플레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제재가 실행되면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 선거 유세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젤렌스키가 미국에서 매번 600억 달러씩 받아갔다며 그를 비꼬았고 협상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의 참상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쟁을 부추겼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망자와 파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가 재선 시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피츠버그에서 열린 경제정책 연설에서 AI, 양자 컴퓨팅, 블록체인, 청정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이 기술혁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며 이들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래 산업에서 중국이 아닌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첨단 배터리와 원자력 기술 등의 연구 개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약은 미국이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신산업 투자와 제조업 부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산 철강과 화학 제품을 포함한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제3국을 경유하거나 가공된 제품을 통한 우회 수출 위험이 증감에 따라서 불공정 저가 수입품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일본은 6개 중국산 수입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지만 법 개정을 통해서 더 많은 품목에 관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세계 주요국들도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서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 추진법을 통해서 이런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중동전 확산에 미중 침체 경보, 구리값 뛰고 금값 연일 최고.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2,600달러를 돌파한 이후 연일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악화일로를 걷는 데다 세계 양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연착륙에 나서자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금은 등으로 뽑히는 금은이 투자 수요가 쏠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블랙홀인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철근과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동반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제 금 현물 가격은 현지 시간 24일 트로이온스당 2,657.1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금 가격은 지난달 16일 처음으로 온스당 2,500달러 선을 돌파한 데 이어 이달 20일 2,600달러 선을 넘어선 이후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25일 장중에는 2,700달러 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들어 금 가격은 29% 올랐는데 이는 S&P 500 지수 상승폭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 충돌 격화로 고조된 중동 확전 우려도 금을 비롯한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앞다퉈 안전자산을 쓸어 담으며 이 같은 흐름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세는 최근 들어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고요.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 목표 가격을 3,000달러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금값 장중 온스당 2,700달러를 터치했습니다. 올해 상승폭이 29%인데요. S&P 500 지수를 웃돌고 있고요. 은값도 치솟으면서 5월 연고점을 근접하게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에 원자재 값이 급등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 대왕고래 첫 시추 지역 확정.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영일만 심해 가스전 사업이 시추공 위치를 선정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 1차 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각료 등 제도 개선을 연내 마무리해 유망기업의 투자 유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동해 심해, 유망 구조 한 곳에 개발 성공 가능성을 약 2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글로벌 석유 메이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 중인 석유공사는 다음 달 중 자문사를 선정해 투자 유치 전략 등을 수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7월까지 석유공사가 진행한 1차 로드쇼에는 글로벌 메이저 석유사인 엑손모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이탈리아 에니 등이 참석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업부를 통해 가스전 개발 회의를 진행했고요. 연내 조각료 등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익성을 더 높여 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유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태평양으로 ICBM 발사, 영내 군사 긴장 고조. 중국이 44년 만에 태평양 공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을 발사하면서 군사 굴기를 과시했습니다. 중국 측이 연례 군사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중국의 반발에도 미국이 대만에 무기 수출을 강행하는 데에 대한 심의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결성 3주년을 맞은 오커스 즉 미국과 영국, 호주 안보 동맹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다라는 분석 역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이 11월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핵탄도 장착이 가능한 ICBM 발사라는 점에서 영내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ICBM은 정해진 지역에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태평양 공해상으로 ICBM을 발사한 것은 1980년 5월이 마지막으로 이번 발사는 약 44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핵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44년 만에 예고 없이 이례적인 발사였고요.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커스를 견제한 목적으로 무력 시위다라는 설명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 IPO 앞둔 인도에서 헐헐 주춤한 기아는 신차에 집중. 현대자동차가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인도에서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지화 전략을 통한 판매량을 꾸준하게 늘려오고 있고요. 기업 공개 절차도 속도를 내면서 입지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달러식 강화 등 내실을 다지면서 내년 신차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5일 현대차 기업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 인도법인의 1월에서 8월 누적 판매량은 51만 3,499대로 2021년 대비 약 14%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인도에서 질주하는 배경에는 무엇보다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지에 설립된 인도기술연구소를 통해 인도 시장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차량을 개발해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10월로 예정된 현대차 인도법인의 IPO가 성공하면 성장세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IPO 최종 승인이 이뤄질 경우 현대차 인도법인은 인도 증시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3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인도에서 희비를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51만 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지화에 힘써 3년간 14%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짐 싸고 떠난 GM과 포드와는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IPO 성공했을 때 4조 조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띵스 플로우도 가세 쇼폼 드라마 경쟁 심화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크래프톤의 자회사인 띵스플로우가 독자적인 숏폼 드라마 플랫폼을 출시합니다. 기존 웹소설 플랫폼의 오리지널 지식 제작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국 업체들이 선점한 숏폼 드라마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여지고요. 모기업인 크래프톤이 투자한 스푼랩스의 숏폼 드라마 플랫폼 비글로도 콘텐츠 유통 채널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띵스플로우는 다음 달 숏폼 드라마 플랫폼 스토리 릴스를 독립 애플리케이션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중순 릴스 앱 론칭에 앞서서 같은 달 7일 웹사이트를 열고 자체 제작 숏폼 드라마를 공개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시장을 선점한 중국 숏폼 드라마 플랫폼처럼 초반에는 무료로 이후부터는 회당 200에서 400원을 과금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종 숏폼 드라마 플랫폼이 잇따라 등장하는 건 비용 대비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숏폼 드라마의 경우 한 회당 상영 시간이 1, 2분 안팎으로 길이가 짧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제작비가 필요한 반면 편당 결제 비용은 500원에서 1,000원 사이로 가격이 높은 부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달 중순 스토리 릴스 앱 론칭하고요. 스플과 비글로 플랫폼에서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 출사표 2번이 네 번째인 점 함께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10월 시장 미리 보기 함께 하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주면 벌써 10월 시장이 네. 열립니다. 3거래일이 빠졌더라고요. 10월 시장 네, 어떤 그렇죠.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뭐 다음 주 되면 이제 10월이 됩니다. 특히 뭐 다음 주에 뭐 연휴가 징검다리 연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그러실 텐데 그래도 뭐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이제 월말, 월초로 해서 많이 이제 발표가 되고요. 특히 이제 10월 달 들어서는 뭐 FOMC 회의는 없지만 다양한 이제 뭐 중앙은행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이제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경제 지표와 관련된 부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고용 지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뭐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비교적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고용 지표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된 미국의 고용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상당 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낮아들면서 고용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시장에서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이제 요소로 고용 지표의 정상화 부분도 같이 좀 보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 폭이 좀 더 확대될 수 있고요. 만약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다라고 해도 기준금리 인하는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 예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시장에서 중요한 그 화두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죄송합니다. 미국의 이제 CPI가 2%로 이제 내려서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좀 낮아졌습니다. 가장 높았을 때 9%였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낮아진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좀 완화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그렇게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언제든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 시장에 큰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9월달 FOMC에서 보우먼 연준 이사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는 데만 찬성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인플레이션의 이제 재반등 우려다라고 보면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많이 잦아들었다라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은 이런 인플레이션 지표에 관심을 여전히 가지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ISM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ISM 서비스업 지수가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0월 17일에는 이제 미국 소매 판매가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금융 통화 정책도 중요한 그런 이제 모멘텀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 10월 11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뭐 지금 뭐 아직까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국내도 인하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10월 17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죠. ECB가 금융통화정책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8월달 ECB 회의에서 25bp를 이제 인하하는 데 결정을 했는데 최근 들어 이제 유럽 EU 존 내에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 내에 뭐 제조업 PMI가 44.8로 50 미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 PMI도 50.5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여전히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가 강하다 보니까 10월에도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시장에서 큰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10월 말에는 일본 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우선 경제 지표 가운데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 고용 보고서에 투자자들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지표도 여전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ISM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까지도 함께 체크 포인트 삼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발표도 남아 있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 동조화 현상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10월 금통이 아직 일정상으로는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향방에 대한 주목도가 높습니다. 경기 부양과 금융 안정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일까요? 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지난 8월에 이제 인상을 이제 동결을 했습니다. 계속 동결을 하는 이유 자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게 이제 소비자 물가는 상당 부분 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그다음에 가계대출의 증가 부분이 향후에 금융시장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금통위원회에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금융통화위원회 이제 회의록을 본다라고 해도 뭐 지금 8월달 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금통위 전원에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인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동산 가격의 인상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고요. 특히 이런 부동산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는 향후에 그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계 소비 위축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경제 회복이 상당 부분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부에서는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2%대로 이제 안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내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런 부양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한은 같은 경우 지금 1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미국에서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50bp 인하를 하면서 양국 간의 그런 이제 금리 차가 1.5%포인트로 줄어들었다라는 게 향후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0월 달 기준금리는 아마 동결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가장 큰 이유가 여전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27주 연속 상승세를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뭐 최근에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은에서도 10월달 금융통화위원회는 아마 지금 한 10월 11일 날 개최될 예정인데요. 그때까지 나오는 경제 지표로 봐서는 특별한 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좀 더 무게를 실고요. 아마 11월 정도 되어야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에 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13차례 정도 동결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연내 2차례 정도 인하를 꿈꾸고는 있지만 시장에서는 한 차례 정도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가격 움직임에 따른 동결 의견이 더욱더 우세한 상황 속에서 10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동결 의견이 우세한 전망입니다. 지금 글로벌 통화정책회의에 따르면 우선은 영란은행도 마찬가지고요. ECB 같은 경우도 경제 지표에 의지하겠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한 달 정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10월에는 미국 대선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디에 기준을 맞추어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야 될까요? 네, 뭐 미국 대선이라는 게 불확실성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아마 주가도 좀 이제 출렁거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양당 후보 간에 지금 뭐 상당히 박빙의 그런 이제 지지율 격차를 벌이고 있다라는 게 이런 이제 불안감을 좀 더 확대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과거 예를 본다라고 해도 미국 대선 전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불확실성이 증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횡보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요. 보통 대선이 끝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데요. 아마 그런 현상은 올해도 지속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지금 양당 후보,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와 그다음에 트럼프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박빙입니다. 뭐 과거에 트럼프 후보가 올 초에 뭐 일단 상당히 이제 지지율 격차를 좀 확대했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가 상당히 이제 좁혀들었고 일부 주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미국 전체적으로도 해리스 후보가 조금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대선 선거 방식이 이제 선거 인단을 투표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선거 인단을 결정하는 특히 6개 경합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양당 후보가 어디가 이길지 아직도 불안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대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북부 지역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다 조금 앞서간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썬밸리 벨트라고 불리는 남부 경합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 후보가 앞서간다라는 그런 이제 여론조사가 나와 있지만 어디가 앞설지는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경합주로 불려지고 있는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금 그러니까 지지율 구조를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상당 부분 앞섰습니다. 특히 2016년도 같은 경우는 힐러리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율, 그러니까 사전 지지율에선 7% 정도 앞섰는데 선거 막상 투표를 한 이후에 보니까 트럼프 후보가 이기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이제 도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해리스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불확실하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각 당 후보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수혜주로 인해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랠리가 이제 지속이 됐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화력 발전이나 원전 아니면 뭐 에너지 관련된 쪽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 이제 리쇼어링 관련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를 본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친환경 관련주, 뭐 대표적으로 뭐 풍력이나 태양광,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들 아니면 전기차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트럼프 후보와 이제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 격차로 인해서 올 초에 약했었던 친환경 주들이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어떠한 특정 후보가 당선에 달 것이다라고 해서 몰빵 투자하기는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투자하실 때 상당 부분 유의하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양당 후보가 모두 향후에 이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방산이나 AI, 전력기기, 그다음에 바이오, 이쪽 그리고 조선 같은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투자가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대중국 관련된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비교적 좋은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AI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AI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까지 연결이 되면서 대중국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면서 미국 내에 관련된 투자가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력기기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내에 노후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교체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전력 소비량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신규 전력 기기에 대한 설치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전력 설비에 대한 이런 업황 개선은 향후에 최소한 5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수출, 특히 이제 북미향 수출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여부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산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 후보 쪽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미국 국방비 같은 경우는 향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 국방비가 확대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 지역이나 아니면 중동 지역 내에 방산에 대한 투자가 지금보다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방산 관련주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이오 관련주도 이제 미국의 대중국 규제로 인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생물보안법을 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중국의 바이오 업체들을 규제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내에 있는 바이오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후보들 간 초박빙 구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양 후보 중에 누가 되더라도 방산과 AI, 전력기기, 바이오 관련된 섹터는 관심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선이라는 재료 소멸 이후의 움직임을 더 키울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포인트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10월 지수 향방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 상승 흐름을 더욱더 타기 위해선 어떤 요소들이 갖춰져야 되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과거 통계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9월달, 10월달에 이제 좀 주가가 약세를 보였었던 게 이제 대체적인 그런 시각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를 때와는 좀 다른 그런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미국 내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계속 미국 내의 경제가 좀 안정적 성장세가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이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도 증시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이제 있고요. 단기 관련된 금리도 인하는 하면서 중국 내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조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제 중국 내에 장기 유동성이 1조 원 정도 공급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중국이 갑자기 이제 최고 고위급 이제 회의를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중국 내에 이런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한 그런 이제 재정적 정책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 예상치로는 향후에 한 2조 위안 정도, 한국 돈으로 한 360억 정도 되는 금액 이상을 아마 재정 정책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재정 정책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재정 정책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중국 경제의 둔화가 어느 부분
조금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대중국 관련된 뭐 중간지에 대한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10월 달에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10월 달에는 각 기업들의 3분기 실적들이 발표되는 그런 시즌입니다. 특히 뭐 10월 초에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국내 이런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10월 중순 이후에 은행을 시작으로 각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3분기에 뭐 얼마만큼 좋은 이제 호실적이 나오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 이제 예상치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10월 달의 주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어닝 시즌을 기다리고 있는 10월 주식시장입니다. 10월 반도체 랠리 성공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커지고 있는데 우선은 마이크론이 실적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주 역시 훈풍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마이크론의 실적이 상당히 좋으면서 최근에 나왔었던 이제 반도체 업황의 이제 부진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씻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그 최근 들어 이제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이제 국내외 여러 이제 증권사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주가가 급락을 했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이제 불안한 투자 심리가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마이크론이 이번에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가장 이제 주목해서 볼 게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를 상당히 좋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내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호조세는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이크론보다 더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실적 호조세도 3분기, 그다음에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3분기 잠정 실적이 나와서 여기서 호조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랠리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고요. 그 전까지는 약간의 이제 투자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조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뭐 길게 가져간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아마 소문의 사고 아마 뉴스에 판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을 텐데요. 그 이후에 만약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대형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도 같이 주목해서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투자 관점까지 살펴봤습니다. 금요일에 오늘의 일면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테크주 비중 확대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날 때 삼성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우선 요약본을 살펴보시면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메모리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비관론에 반하는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주가의 분위기를 변화시킨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5년 HBM 수요는 마이크론의 전망 대비 추가 상향에 대한 여지가 존재합니다. 공급 제약을 감안했을 때 과잉 공급에 대한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메모리 산업의 관성이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을 유지한다라는 리포트입니다.
무엇이 주가 반등을 이끌었을까요? 우선 마이크론 2024년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 한 달 정도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의 풍향계로 불리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시간 외에서 주가는 약 16% 이상 뛰었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한 실적이 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이크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메모리 사업 구조가 비슷한 데다가 말씀드렸다시피 회계 기준이 달라서 한 달 먼저 실적을 발표해 업계에서는 풍향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도 약 15% 넘는 급등세로 종가 형성했었는데요. 매출 77억 5천만 달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3%나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훨씬 웃도는 수치고요. 제품별로는 D램 93%, 낸드 99.2%, 각각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늘어나 영업이익은 1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부분이고요. 수요 우려만큼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약세장에 대한 코멘트가 늘어난 상황이었었죠. 2025년 HBM 시장이 공급 과잉으로 전환되고 HBM에 할당된 캐파가 범용 D램으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인 수급 환경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하지만 마이크로는 이에 대비되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시장에 전달했습니다. D램 수요 전망을 상회했고 그리고 수급 환경 개선을 전망하고 있고 그에 많이 빠졌던 주가 회복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어제, 그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D램 수요 전망 상향치. 우선 2024년 수요 전망을 10% 중반대에서 10% 후반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수요 전망을 상향하면 기저는 높아지는데요. 단 그만큼 내년 수요 성장의 강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시장의 우려 역시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는 내년에도 D램 수요가 평년 수준인 15%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시장과 소통했습니다. 타이트한 선당 공정 공급 환경으로 수급 환경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재차 보여주고 있고요. 내년도 GPU의 대당 HBM 탑재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엔비디아의 주류 제품이 올해 H100에서 H200이었다면 내년도에는 H100을 192GB 탑재한 블랙웰로 변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동일 수량의 GPU가 팔린다라는 전제하에 약 30% 중반 이상의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년 상반기부터 HBM3E 12단 중심으로 주류 제품이 변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하이엔드 제품으로의 믹스 변화는 HBM의 평균 판매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믹스 개선 효과로 평균 판가는 약 10% 정도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단 시장에서 간과하고 있는 점도 존재합니다. 업계에서는 사이클의 호황이 내년도에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시장이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인데 우선 공급 제약의 확대, 두 번째는 수급 환경의 개선입니다. 첫 번째, 공급 제약의 확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 D램 생산 증가율이 시장 전망을 크게 하회하는 15% 이내로 제한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신규 플랫폼인 D램 일시의 수율 개선 속도가 더딘 만큼 전환 투자에서 오는 공급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경기 약세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간 올라갔던 목표치를 전반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수요 전망이 올라간다고 해서 업계가 캐펙스를 재차 상향하고 생산 추가로 늘릴 여력 또한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시장은 또 한 번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급 환경 개선도 지켜보겠습니다. 하반기 판매가 다소 부진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의 특수성이 있다면요. 판매 부진 속에서도 공급업계의 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하반기 D램 생산은 HBM의 생산 비중 확대로 제한되고 있고 판매 부진을 생산 감소가 상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재고 믹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객들이 상반기의 재고를 비축해 놓은 영향으로 판매가 부진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생산을 하지 않기에 수급 환경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론 덕분에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는 상승세로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2.9%, 코스닥도 2.62%로 2% 넘는 강세로 종가 형성했고요. 반도체 겨울이 온다더니 마이크론 훈풍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4%, SK하이닉스는 무려 9% 넘는 급등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최선호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12단 HBM3E 양산에 돌입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최대 용량이 대폭 늘어났다라는 호재 역시도 함께 전해왔는데요. 양산 제품은 연내 고객사들에게 공급할 예정이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HBM3E 8단 제품을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에 납품한 바 있는데 6개월 만에 12단 양산에 돌입했다라는 점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SK 하이닉스 이번 제품의 동작 속도를 현존 메모리 최고 속도로 높였습니다. 이에 기존 8, 8단 제품과 동일한 두께로 D램 칩 12개를 적층해 용량을 50% 늘린 부분 역시도 함께 지켜볼 만한 부분이고요. 어제장에서 하이닉스는 18만 원을 웃돌면서 장을 마무리했고 오늘 역시도 함께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 미국 8월 PC 물가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10월 시장 미리 보기라는 주제로 시장 전망 살펴봤고요. 오늘의 일면 특징주는 반도체를 꼽았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잠시 후 증시8 서울경제TV 개장 방송이 이어집니다.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